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연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많이 힘드시지 않았나요? 오늘 시장이 사실 거래소 대형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은행, 보험 딱 이들 업종만 강세가 유지가 되었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수급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띄었고요. 그 중소형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서 좀 우려했던 대로 결국은 이제 급락으로 떨어진 그런 그림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한미약품의 그 효과가 재평가가 들어갈 것이다 라는 시장의 논리는 사실 맞지가 않았었죠.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반기에 이제 충분히 재평가가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신약 개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한미그룹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외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모멘텀 밖에는 뭔가 보여준 게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얘기 계속해서 하셨어요. 뭐냐면 상반기에 코스닥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도 쉽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단순히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강세를 띌 것이니까 다른 코스닥도 강세를 띌 것이다. 너무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이 강세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셨던 투자자분들은 오늘 상당히 크게 힘든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그림이 불안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딱 그 당일날 무너진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 말씀 다 드리는데 시차는 조금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순간부터는 사실 주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닥에 오늘 3%가 넘는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나든지 괜찮을까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앞전에 코스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한번 끌고 왔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관이 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서 코스닥도 갈 거야 라는 기대치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신용을 써서 올라왔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나 딱 받쳐주는 버팀목 하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받쳐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개인들은 모래성이라고 그랬죠. 올라갈 때는 빨리 쌌는데 무너질 때 한순간에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앞전에 고점을 만들고 꺾이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이 구간이 전부 다 개인들만 끌어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스닥이 지난번에 이제 추세를 이탈했던 자리가 지난주 중순이었습니다. 근데 이탈을 했다가 결국 반등이 나왔던 것이 뭐예요? 되돌림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오늘 꺾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박스권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박스권 하단자리에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박스권 하단을 내일은 지켜주면서 살짝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박스권을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기본 마디가 박스권 하나가 떨어지겠죠. 기본 마디가. 그러면은 뭐예요?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추가적인 급락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신용까지도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5조 이상 유입이 되면서 700이라는 자리대를 안착할 경우는 추가 강세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시장에서 코스닥 쪽으로 그렇게 거래대금이 가려면은 대형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수급이 다 빠져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쪽 수급이 빠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에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문제가 계속해서 안 좋게 적용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 수혜를 보는 업종 섹터는 그대로 같이 갑니다. 그게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흐름에서 동떨어진 다른 종목군까지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냐 이 부분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타깝게도 거래소 중소형이나
코스닥이나 한쪽이 붕괴가 되어야지 수급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형 시장과 코스닥 중송은 같이 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순간적으로 어떤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쪽이 갈 거야라는 기대치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윤곽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미 증시가 어떤 과정이 나타났길래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흐름이 나타났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사실 뭐라 말씀드리냐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미 증시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미 증시는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미 증시가 보합권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금융 섹터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미 증시를 받쳤던 건데, 자, 우리가 미 증시 생각할 때 고용 지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앞전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뭐라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 연내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는 아니다 할 때 왜 높냐? 고용 지표가 실질적으로 10월달, 11월달 지표가 12월달 FOMC 회의 전에 반영이 될 텐데 10월달과 11월달은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소비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전통적인 소비시장에서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팔려면은 그만큼 고용을 늘리겠죠. 그 결과가 나타난 건데, 자, 시장에서 실제로 고용지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상치는 17만 명 정도를 얘기했는데 25만 명을 훌쩍 넘어버린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작년에도 똑같은 과정을 보여줬었습니다. 이건 계절적인 성향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여름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고용지수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10월, 11월 달에는 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시장에서 FOMC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문구가 삭제가 되고 이제 향후 시장에서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를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라? 12월 달 금리 인상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경제지표를 알면은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시장에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첫 금리 인상 한다? 성장주와 가치주 두 축에서 성장주가 꺾이게 되고 가치주가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은행 같은 섹터가 강세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낮게 출발할 때 뭘 해라? 코스피 대형 21선 전후에서는 은행주를 공략을 해라. 금융주를 공략해라.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은행과 보험 섹터가 강세 띈 이유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그런 섹터를 잡고 있었으면 시장에서 체감지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난 거고 시세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시장 대비 선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12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앞전에는 FOMC 시작하기 전에 12월 달 금리 인상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한 33% 정도였었죠. FOMC 끝나고 나니까 얼마? 49%. 그 다음에 옐런장이 연설하고 나니까 얼마? 59%. 어저께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니까 69.8%. 즉 70%까지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금리 인상 0.25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장은 12월 금리 인상은 확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2월 달 금리 인상이 확정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전히 금융주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은행 같은 금융주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관심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에선 금리 인상이 12월 달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기준금리가 바로 인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서서히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왜? 스프레드 차가 있는데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나 이쪽에 들어왔던 자금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서서히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은행들은 어떻게 돼요? 이자 마진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되는 거고 은행 업종의 저밸류라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시장에서 밸류적으로도 메리트가 있지만 향후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섹터니까. 그러면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 그 외국인들 왜 팔았냐. 외국인들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다가 지난주까지는 왜 오늘은 매수가 확 줄었냐. 이유는 간단하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환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1,100원에서 1,150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볼 때 원달러 환율이 1,150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를 띄었다 얘기인데 왜? 미국에서 금리 인상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 달러 인덱스가 역시 강세를 띄는 거죠. 자, 제가 전에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미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 미 달러 인덱스가 3월 달부터 쭉 내려왔던 고점 추세를 어떻게 했다? 돌파를 했다고 그랬죠. 돌파했으면 뭡니까? 돌파했으니까 시세를 더 뽑겠죠, 당연히. 근데 추가적인 시세가 오늘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왜? 차트를 보거나 달러 인덱스건 상품 시장이건 그 외적인 종목대 차트를 보거나 똑같은 건 뭐예요? 직전에 고점 날 때 돌파했으면 GTS가 들어오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월 달에 달러 인덱스가 추가로 강세 뛸 만한 경제적인 이슈라든지 지표라든지 뭐가 있냐? 없죠. 그거 언제 있습니까? 12월 달 들어갔을 때 22에서 추가 양적 완화 하니 안 하니 구체적인 부양책이 발표됐대. 그때가 유로화가 약세를 한 번 더 뛸 수 있는 배경이니까 그때나 달러가 강세 뛸 수 있을 거고 12월 달 고용지표가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또 발표되니까 그때 한 번 더 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금리 인상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된다? 차익 실현이 떨어질 겁니다. 대신 차익 실현도 제한적이 되겠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러가 강세를 띈다. 우리나라 원화 약세, 유로화 약세 다 마찬가지. 통화들은 다 약세를 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에서 서서히 내려가겠죠. 내일부터 11월 달까지는. 내려간다 하더라도 얼마? 1,130원에서 1,150원 정도를 맞춰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모멘텀 어디서 봤습니까? 수출주가 맞죠. 수출주가. 그럼 현재 수출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 어디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 시간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시장에서 빠진다. 22서 전후로 받아라. 어디를? IT, 삼성전자 IT와 자동차, 은행, 금융 섹터. 여기를 받아라 말씀드리죠. 왜? 명확하게 지금 시장에서 방향이 잡히는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해석을 제대로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쪽 섹터를 갖고 있었으면 좋았죠. 나쁠 것이 없는 시장이 있는 거. 그럼 앞으로도 이 흐름이 이어질 겁니까? 라고 할 때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면 갈수록 미국에서 FOMC가 다가올 테니까. 그럼 현재 시장은 이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유가도 봐야죠. 왜 외국인들이 지금 중국 증시로 막 쏠려가요? 쏠려가는 이유는 뭡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위안화가 IMF에서 공식 통화, 그러니까 국제 통화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위안화 절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이니까 투자자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흥국은 어떻게 됩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데 대신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그런 과정이 나온다면 신흥국도 들어오겠죠. 그럼 신흥국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국가들 중에 또 하나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호주 같은 원자재 관련 국가들. 그럼 이들 국가를 강세 띄려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유가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유가를 한번 보자고요. 유가를 보니까 유가가 어저께 빠졌다 이거예요. 왜 빠졌냐? 이유는 간단하죠.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은 뉴스나 이런 데에서 미국의 시추 공수가 감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유가는 왜 빠졌냐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었으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어저께 금요일날 빠졌던 폭마디가 그대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달러 인덱스가 11월 달 동안은 약세를 띌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유가가 지난달에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 이 급등이 나왔던 배경이 뭐였냐? 바로 미국에서 에너지 전망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당시에 미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축소가 되었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내일 발표가 되는데 내일 미증시에서 발표될 때 에너지 전망치가 추가적으로 생산이 감소됐다가 나타나면 뭐가 됐어요? 반등 모멘텀이 강해지겠죠. 그 상태에서 달러화는 강세가 서서히 당분간은 약세를 띌 테니까 모멘텀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럼 차트상에서 그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하단 자리는 올해 상반기 자리 때 그대로 지켜줬고 살려주고 난 다음에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마디가 하나, 두 개 찍히고 나서 지금 무슨 자리? 쌍바다 나온 자리. 그러면 강세 뛰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되냐?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앞전에 뭘 얘기해 드렸습니까? 정유 섹터를 얘기했죠. 정유 섹터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정제 마진 그리고 환율이었죠. 환율 강세 확인했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 그 상태에서 유가가 반등 나온다. 뭡니까? 정유 섹터가 모멘텀을 받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급이 양호하고 추세가 살아있으며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섹터는 뭡니까? 자동차, 은행, 보험 같은 금융 섹터, 삼성전자 같은 IT 섹터, 그리고 정유 섹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이들 섹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포트에 편입이 되셔야죠. 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번, 그러니까 내년에도 강세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외적인 섹터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외적인 섹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회나 코스닥에서 꺾이는 금이 나온다. 수급의 이동이 나오면서 서서히 순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모멘텀이 부족한 거예요. 그 모멘텀은 어디서 찾을 겁니까? 간단하죠. 내년 시장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이제 슬슬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럼 내년 시장에 어떤 전망이 있습니까? 내년 시장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걸 보자고요. 그럼 내년 시장에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 간단히 나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에서 선진국이 이제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텐데,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가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선진국에서 소비를 늘리게 되면은 신흥국이 특히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수혜를 받겠죠. 그거를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낙수 효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고용 시장이 좋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증시라든지 이쪽이 다 좋으니까 자산 효과가 나타나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나중에 강달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선진국으로부터 낙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내년부터 신실크로드 정책, 그리고 AIB, 아시아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크로드 정책과 아시아 인프라는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와 중국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는 2013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인프라 투자를 한다 쳐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하면서 뭐가 들어오죠? 상품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왜? 인프라 투자하는데 도로 깔아야 되죠. 시멘트 붓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가라든지 그 외적인 소재 섹터 전체다가 모멘텀이 들어온 겁니다. 이 모멘텀이 실질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 12월 달부터 아마 이슈가 될 텐데, 그 전에 11월 중순까지, 이번 만기 전까지 뭐 한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뭐 해야 하는데요? 대형주는 지금 모아야 될 시기인 겁니다. 그럼 대형지수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번 주 만기주를 볼 때, 만기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준으로 할 때 248에서 255.5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248.2를 찍었어요. 그러면 저점이 거의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반등 쪽의 무게가 이번 주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 뭔다? 대형 지수 기준으로 할 때 1880포인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대로 모으거나 강세 마인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시장에서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렇게 돼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신흥국 전체적으로 모멘텀이 들어오겠죠. 그럼 신흥국 전체적인 모멘텀이 들어오면은 국내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도 모멘텀이 같이 들어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저성장 시대다라고 하면서 모멘텀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인프라 투자가 들어갈 때 가장 모멘텀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소재와 산업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재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화학이고, 그 다음에 철강이죠. 그래서 철강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소재와 산업재 섹터, 특히 산업재에서는 건설, 조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 해외 건설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죠. 왜? 해외 공사가 저가 수주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저가 수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진입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해외 공사가 점점 늘어날 수 있는 내년부터는 프리미엄 줄 거냐 이거죠.
최소한 뭐가 나올 수 있다? 재평가 또는 적정 주가를 찾아갈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 소재와 산업재 섹터가 얼마큼 디스카운트를 받냐? 적자가 나는 기업은 몇 개 없었죠. 건설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링 하나 있었어요. 조선은 여전히 다 적자인데 조선에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국내 조선 3사가 전체 조선 업종에서 40% 정도 차지합니다. 이렇게 차지한 기업들이 죽자 살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선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건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시장에서 해소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철강 같은 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 생산량 3위죠. 현대전지 9위, 10위입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 철강 수요가 어떻게 증가를 하게 되고 공급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알고 가야지 향후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소재하고 산업재 밸류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냐? 실제로 MSCI 전 세계 대비해서 국내 소재와 산업재 섹터의 평균을 한번 보자고요. 국내가 이제 산업재 섹터가 이 녹색선인데 녹색선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 10년 평균입니다. 10년 평균 동안에 우리나라 산업재 섹터가 전 세계 다른 산업재 섹터에서 60%도 평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왔냐? 40% 수준입니다. 40% 수준. 그나마 소재 섹터는 전 세계에서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다 포함인데 화학이 그나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요즘 들어서 전체 10년 동안 평균이 약 80%였는데 80%보다 조금 낮은 한 70%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뭐다? 여전히 싸다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강세에 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소프트웨어라든지 단순 지식싸움이라고 하는 이쪽하고는 원래 차이가 나요. 왜? 제조업 자체가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매출 단위가 보통이 몇 조, 몇십 조까지도 늘어나는 건데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따지냐? 두 자릿수 기대하는 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반적인 바이오 섹터라든지 지식산업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두 자릿수 이상에 나타나죠. 영업이익률. 대신 뭐가 작아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금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1.5%인데 그러면 소재나 산업재 이쪽이라든지 나머지 섹터들 현재 영업이익률 어떻게 되냐? 제조업 지수가 보자고요. 예전에 중국에서 모멘텀이 들어왔었던 2006년, 2007년도에는 6에서 7%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튀었던 건데 지금 이게 2010년도부터 중국이 내수 소비로 가면서 쭉 떨어지면서 공급 과잉까지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올해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영업이익률이 7%대를 넘어간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저평가를 받아야 되고 시장에서 이런 종목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시간이 지나고 모멘텀 받으면 이런 종목들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것입니다.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깡센클럽 강전 전문가였습니다.